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오늘부터 대형 학원과 뷔페 식당,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고위험 시설은 인원 제한과 거리두기, 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이 강화됐고 방문 판매 영업은 계속 금지됩니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등교 인원도 확대됩니다. 등교 인원 제한이 현재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되고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등교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면 전교생 등교 수업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97명 발생한 가운데 68명이 국내 발생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확산이 이어진 데다 대전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10월 연휴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진행된 북한의 열병식을 두고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메시지엔 기대를, 신형 ICBM 공개엔 우려를 표했고 야당은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고 우리에 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전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의혹 사건이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부 국감에서도 이 사건 관련 보고 누락과 축소 수사 의혹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자산 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자신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은 거짓이라며 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상황에서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10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하고 있고 해외 유입도 또다시 늘어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어제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했는데요. 방역당국의 집계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97명입니다. 전날보다 39명이나 늘어나 누적 확진자는 24,703명이 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68명, 해외 유입이 29명입니다. 닷새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불안한 상황입니다. 국내 발생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이 29명, 경기 16명, 인천 3명으로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지역 가운데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에서 1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어 부산 3명이고 광주와 강원, 전북, 경남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8개 시도에선 추가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29명 가운데 9명은 입국 검역 단계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어 연수를 위해 입국한 네팔인 11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아 해외 유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433명입니다. 완치 후 격리 해제된 사람은 36명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으로 고위험 시설 영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300인 이상 대형 학원 집합 금지도 해제됐습니다. 오전부터 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55일 만입니다. 현장 연결해서 혹시 방역 빈틈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지환 기자. 네, 서울 신촌 종로학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일찍부터 수업이 시작된 모양인데요. 이제 점심시간을 앞두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엔 수험생 300여 명이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 국어, 영어, 수학 수업 등을 들었는데요. 이제 15분 정도 뒤면 점심시간이 시작됩니다. 현장 수업을 재개하고 처음 맞는 점심시간인 만큼 학원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식당에 들어가기 전 발열 검사를 하고 식탁에 앉을 때는 한 칸씩 떨어져 앉아서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학원은 학생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간차를 두고 입장시킬 예정인데요. 식당도 원래 200명까지 앉을 수 있지만 거리두기를 위해서 2분의 1 수준인 최대 100명 정도로 제한합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돼도 이렇게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현장 수업에 안도감이 든다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공부를 할 때는 아무래도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효율이 떨어져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다시 나오게 되니까 좀 안도가 되기도 하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55일 만에 대면 수업을 앞두고 학원은 방역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앞서 학생들은 학원에 도착하자마자 손소독을 하고 체온 측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입구에는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와 출입 명부도 마련됐습니다. 학원에 입장하는 교직원과 방문객들도 이곳을 예외 없이 거쳐야 하고 체온이 37.5도를 넘지 않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소독도 수시로 진행되는데요. 오전 10시와 오후 5시에 소독약을 뿌리고 쉬는 시간마다 수시로 손길이 닿는 곳은 살균합니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교실마다 학생 수도 줄였습니다. 보통 한 교실에 40에서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거리 두기를 위해 20에서 30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학원들은 집합금지가 풀려서 다행이지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긴장감은 더 커졌다는 반응입니다. 핵심 방역 수칙은 계속 준수하면서 확산세와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 관리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학원뿐만 아니라 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거리 두기가 완화돼도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해당 시설은 집합금지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현장 혼란 등을 막기 위해서 계도 기간 한 달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촌 종로학원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실내 집단 운동 시설도 문을 열게 됐습니다. 운영 재개 첫날 상황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실내 집단 운동 시설에 나와 있습니다. 예, 뒤에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 모습도 보이고 음악 소리도 크게 들리는데요. 어떤 운동을 하는 곳입니까? 네, 이곳은 실내 집단 운동 시설로 분류된 줌바 체육관입니다. 지난 8월 말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한 달 넘게 운영이 중단됐다가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습생 10여 명이 마스크를 모두 착용한 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집단 운동은 줌바를 포함해 태보, 스피닝 등을 말합니다. 실내에 여럿이 모여 격렬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 집단 감염의 우려가 커 고위험 시설군으로 지정됐습니다. 줌바의 경우 지난 2월 충남 천안의 한 강습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전국 5개 시도에서 관련 확진자가 110여 명이 나왔고 강사를 통한 4차 전파 사례까지 확인돼 우려가 컸습니다. 불안함은 여전하지만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실내 집단 운동시설이 문을 열게 된 건데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용자들은 운동할 때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방문 시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발열 체크도 받아야 합니다. 시설 운영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수업 전후 운동 공간은 물론 샤워장과 탈의실까지 소독해야 합니다. 또 2m 거리 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운동 공간과 강습 인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2달 가까이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완화되면서 이제는 답답했던 몸과 마음을 운동으로 풀 수 있게 됐지만 아직 감염 위험이 여전한 만큼 운영이 재개된 고위험 시설을 이용할 때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 실내 집단 운동시설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다음 주부터 서울 지역 초등학교 1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중학교 1학년도 등교 수업을 확대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완화하면서 학교 입문기인 초등학교 1학년은 매일 등교를, 중학교 1학년은 등교 수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300명 이하 132개 학교는 학교 여건에 따라 3분의 2 이상 등교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그에 따른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일괄 통제보다 위험 요인별 핀셋 방역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조금 전 있었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시는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기본적인 생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일괄 통제보다 위험 요인별 핀셋 방역 대책을 가동하겠습니다. 우선 고위험 시설 10종을 비롯해 이번에 상당수의 시설이 민생 경제를 고려해 완화된 조치로 전환되지만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모든 시설 업주와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거리 두기가 조정되는 만큼 방역 수칙은 더 깐깐해져야 합니다. 서울시는 거리 두기가 조정되는 시설별로
핵심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설과 개인에겐 벌금 및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은 기존 서울시 방침대로 모든 실내 실외 착용 의무화를 흔들림 없이 유지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는 오늘 0시부터였습니다.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유흥업소도 간밤에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다만 장기간 휴업으로 영업 재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아직 문을 열지 못한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홍대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서울 홍대 클럽거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0시 무렵이 되자 클럽에 입장하려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섭니다. 출입구에선 전자출입 명부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거리두기가 강화돼 영업이 금지된 뒤로 2달 동안 볼 수 없던 모습입니다. 클럽, 노래방 등 유흥시설 영업 재개에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게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들 피해도 크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정부에서도 지원해줘야 되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땐 괜찮다고 봐요. 근처 코인 노래방. 오랜만에 간판 조명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쓰지 않았던 영업장 곳곳을 닦고 또 닦으며 본격 손님 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돼서 일단 소독하고 청소를 일단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알바생도 더 구해야 되고 방역도 더 철저히 해야 돼서 아직 언제 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된 지 10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 아직 문을 열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0시가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일부 클럽은 여전히 문이 닫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입구에는 지자체의 집합 금지 명령 공문이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감기가 내려갈 거다, 코로나가 완화될 거다라는 말들은 많았지만 다 이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말들이었고 그거에 맞춰서 막 다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고위험 시설 영업 제한이 풀리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여전한 상황. 사람 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건강은 괜찮은지 이탈하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불안한 격리자들을 다독이고 때론 격리자들의 손발이 되어주기도 하는 공무원의 하루, 정현우 기자가 동행해봤습니다. 2주 동안 자가격리하는 해외 입국자 몇몇이 머무는 서울 마포구의 한 숙박업소. 구청 공무원들이 문을 두들깁니다. 계세요. 네, 마포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불시 점검에 나선 겁니다. 집에 계셨으니까 이제 확인되셨고 하루에 2번씩 자가진단 어플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미국 시간 때 시간 맞춰가지고 일하느라고 낮에 잘. 현재 마포구에 있는 자가격리자는 모두 700여 명. 이들을 위치 추적 앱으로 관리하는 공무원은 300명 정도인데 현장 조사에 나서는 전담관리팀은 단 3명입니다. 전부 찾아가기 어려운 만큼 이탈이 의심되는 경우를 추려 점검에 나섭니다. 예, 혹시 박사님 맞으실까요?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경우를 적발할 때면 행여 확진자면 어쩌나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희 마포구에서는 약 한 11건에서 12건 정도 지금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저희도 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가격리자들도 한 시민이고 국민. 앱으로 하루 2차례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이탈 여부를 관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가격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일일이 안내하는 건 기본. 온라인 주문을 할 줄 모르는 어르신이나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대신해선 일주일에 2-3번 필요한 물품을 사다 주기도 합니다. 이제 다 사신 거예요? 예, 근데 그 빵 같은 것도 사야 되고 네, 샐러드 같은 것도 좀 필요하시다고 해서 그거 사러 가야 됩니다. 먹거리가 상할까 냉장고에 넣어두라는 말도 잊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 올해는 못 드실 거고요.
과일 위주랑 그냥 반찬 있는 거 최대한 사긴 샀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격리자가 답답하고 우울하다며 힘들어할 때면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도 이들의 몫입니다. 자가격리가 끝나시는 날에 맞춰서 현관문 앞쪽에 내놓으시면은 저희가 따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답답하시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한때 확산세가 커져 자가격리자가 1,700명까지 늘어난 적도 있습니다. 적자는 업무량에 지치기도 하지만 관리하던 시민이 건강한 모습으로 격리 해제되는 걸 볼 때면 보람을 느낍니다. 잘 끝나서 이제 고맙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잘 마무리됐다라고 하시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언제나 격리자들 걱정이 머릿속 가득한 전담관리팀. 격리된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밖에 안 나가시고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굉장히 그런 것만으로도 저희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뭔가를 알 수 있게끔 전화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지난주 국내에서 1년 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재발하면서 추가 확산 방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나온 2건의 발병 사례 이외에는 아직 추가 확진 소식은 없지만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방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건 아닐지 우려가 컸는데 아직은 이 다른 지역에서 확진 판정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9일과 어제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양돈 농가 2곳에서 잇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마지막으로 발병한 이후 정확히 1년 만에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당국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주말 사이 접경지 인근에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 14개 시군의 양돈 농장 358곳을 정밀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다행히 추가 확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 앞서 양성 확진된 2 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양돈 농장 50곳 역시 정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중수본은 지난해 9월부터 경기와 강원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동을 통제한 조치가 농가 사이 전파를 막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 추가 확산 방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방역 조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까지 첫 확진 농가와 인근 10km 이내 2 농가에 사육돼지 2천여 마리를 매몰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번째 확진 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포천의 2 농가에 대해서도 예방적 매몰 처분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확진 농가의 지정 도축장 2곳은 도축을 중단하고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집중 소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양돈 농장 6천여 곳을 소독하고 특히 인근에서 야생 멧돼지가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소독, 방역 실태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차와 사람에 대해 철저한 소독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당 창건 75주년 기념 집단 체조를 관람하고 열병식 참가자, 경축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집단 체조는 체조와 춤, 카드 섹션 등을 선보이는 북한 특유의 행사로 평양 5일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공연 참가자들에게 당 창건 75도를 일심 단결의 절대적 힘을 다시 한번 만방에 과시하는 혁명적 계기로 빛낸 데 대해서 따뜻한 인사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날 집단 체조 공연장에서도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한 북한의 열병식에 분노했다는 전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 소속으로 외교 안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알렉스 워드 기자는 현지 시각 11일 트위터 계정에 ICBM과 자체 제작한 이동식 발사대가 공개된 이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심으로 화를 냈다고 가까운 소식통이 전했다고 적었습니다. 워드 기자는 소식통이 전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서 정말로 실망했으며 그런 실망감을 다수의 백악관 관리들에게 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21대 첫 국정감사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연루 의혹이 있다는 여권 고위 인사들의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총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의혹 부풀리기라며 적극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이 정무위, 법사위 등 지금 국감이 열리고 있는데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죠. 네, 국감장 곳곳에서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논란으로 불거졌습니다. 먼저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감을 열었는데요.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의 불안전 판매와 부실 운용 문제 등을 금융위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법무부 국감에서도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이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법정에서 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증언한 데다가 이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금품을 받은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또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여권 핵심 인사 개입설도 제기돼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총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오늘 출석한 추미애 장관에게 이 부분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농해수위에서도 옵티머스 펀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 농어촌 공사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옵티머스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했다가 이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기본도 모르고 투자했다는 질책이 이어지자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NH투자증권을 믿고 투자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이렇게 당 안팎이 시끄러운 가운데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 사태 관련 언급을 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자 이낙연 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상이 누구든 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며 반격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특히 검찰과 여권이 올 초에 비리 게이트를 인지하고도 총선 전에 비리 전말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이를 수사하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됐고 또 의혹을 총지휘하던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른 게 그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의 수사팀이 몇 개월 동안 사건을 뭉갰고 이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사실까지 공개됐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수사팀을 교체하고 검찰총장이 구성하는 특별수사단이나 이 특검의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자산 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자신에게 로비 목적으로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건데요. 이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 강 전 수석이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오전 11시에 강기정 전 수석이 직접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나와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기자들을 만나 김 전 회장의 거짓 증언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증언을 조작해 가짜뉴스로 만든 모 일간지와 기자 3명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이 지난 8일 스타모빌리티 이모 전 대표의 재판에서 했던 진술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27일 이 전 대표에게 5천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돈이 전부는 아니어도 강 전 수석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강기정 당시 수석을 만나 라임 사태 무마를 위해 도움을 청할 건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 돈을 마련해줬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이 전 대표와 만난 건 맞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완전한 사기, 날조라며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자신의 SNS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통령과 정부에 흠집 내려는 의도를 묵고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이른바 배달 사고가 났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검찰은 돈이 실제로 강 전 수석에게 전달됐는지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최종 2인의 후보가 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마지막 라운드에 데뷔하기 위해서 내일 유럽으로 향합니다. 이번 방문에서 유 본부장은 스위스 제네바 주재 WTO 회원국 대사들을 만나는 등 지지교섭 활동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유 본부장과 오콘조 이웰라 후보 가운데 누가 최초의 여성 WTO 사무총장이 될지는 다음 달 7일 이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4살 배기 아이 입술에 피가 나고 멍도 들었다는 제보가 저희 YTN에 들어왔습니다. 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며 원장이 머리로 들이받아서 생긴 상처였습니다. 여기에 다른 교사의 학대 정황까지 포착이 되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살 배기 딸을 시립 어린이집에 보내는 박성환 씨. 지난달 21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딸의 마스크를 벗겼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이 입술에 피가 맺혀 있고 입안도 터져 멍까지 들어있던 겁니다. 어디서 다쳤느냐고 묻자 아이는 원장 선생님이 머리도 들이받았다며 울먹였습니다. 원장님이 박았다고 왜 말을 안 믿어줘?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와이프가 그날 원장님한테 카톡 해갖고 이만저만 왜 이렇게 되냐. 그 원장님 모른대요. 자기는 마스크를 써가지고. 어린이집에 따져 묻자 그런 일 없다고 발뺌하던 원장은 학부모가 CCTV에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모습이 있는 걸 확인하고서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훈육하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홧김에 박치겠다는 겁니다. 갑자기 원장이 일어나 갖다 내 딱 머리를 박아버리더라고요. CCTV에는 다른 교사가 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장면도 찍혀 있었습니다. 애를 갖다 낚아채가지고 확 내 동댕이를 치더라고요. 물건 다루듯이. 그래갖고 제가 거기서 더 화가 나고. 어린이집은 영상을 보여달라는 부모 요구에 처음엔 아이가 말썽 피우는 장면만 편집해 놓은 걸 보여줬습니다. 앞에부터 이런 상황이 왜 됐는가를 갖다 원장님은 확인을 하셨을 텐데 왜 그것만 편집을 해놓으셨냐. 그게 유해가 봤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속이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아버님. 한 교사는 원장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며 사건을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장님이 자진 신고하셨어요. 직접 자기가 이렇게 조사해주세요 신고한 사람 잘 없잖아요. 하지만 원장이 학부모와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면 과연 이 말이 사실인지 믿기 힘듭니다. 경찰에 어머님이 신고를 하실 건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정말 아이 부모에게 눈 감아달라고 읍소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했던 겁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취재진은 어린이집 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혹시 안 계세요? 원장님 계시긴 한데 지금 시간이 CCTV 영상을 분석 중인 경찰은 조만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불러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국감의 뇌관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정무위 국감 등에서 이 부분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관련한 정치권 핫 이슈,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부실 운용 사태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진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열리는 여러 국감장에서 지금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전 정무위, 금융위원회 대상으로 진행이 됐는데 일단 펀드 부실 운영, 박진영 상근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 이 부실 운영 부분이 아무래도 그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이런 질문이겠죠? 예, 뭐 펀드 부실 운영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정관계에 이제 의혹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그 라임 같은 경우에 거기에 나오는 이제 뭐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나옵니다만 이분이 이제 금융감독원 출신 팀장이에요. 이제 청와대에 파견 나와 있다는 인사인데 이런 분들은 실제로 이제 정치권에서 이 들어간 청와대 인사들하고는 굉장히 좀 따로따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 실제로 아마 죄송합니다. 그 금융 쪽을 다루는 분들 중에 이렇게 좀 돌출 변수로 이렇게 부정에 연루될 수 있는 의혹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옵티머스 건은 저희가 봤을 때 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분이 뭐 여권에 이렇게 아는 분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받고 있는데 이 건이 실체적으로 어떤 뭐 관련이 있다는 것은 제대로 나온 거는 현재 뭐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다만 뭐 이렇게 양복을 한 벌 얻어 입었다 정도 이 정도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걸 뭐 게이트라고 볼 정도 차원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게이트라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 자, 그런데 조 단위의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건입니다. 지금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번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옵티머스 그 펀드 해당 운용사의 대표를 지낸 분이 사실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이력도 있는 분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니 정당에서 서울 지역에 공천을 받을 정도의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정당 내에서 신망이 있거나 아니면 관리하고 있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해당 인물은 본인의 대학 동문인 모 문재인 정부 인사와 상당한 친목과 이런 인맥을 과시하면서 이렇게 영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다 규명되기 위해 가지고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이제 힘이 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해당 이제 운영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미국으로 잠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겠다고 했지만은 과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 해가지고 청구에 소송하고 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분명히 이 사건은 덮여져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지금 당장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을 해야 한다. 그렇죠. 예. 그런데 특검을 하려고 하면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여당 동의가 필요한데요. 이게 뭐 가능할까요? 여론의 압박입니다. 결국에는. 예. 예전에 이제 뭐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경우에도 특검을 하고 국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당이 뭉개고 막으려면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지만 결국 여론이 봤을 때 이 사건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검찰이 이것을 공정하게 다루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당연히 특검을 해야죠. 지금 이제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는 특검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굉장히 미온적인데 보통 여당이 더 특검을 본인들의 억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는 그때 디도스 사건이라고 있었죠. 그때 디도스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야당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이 앞장서 가지고 특검을 받아들이고 추진했던 그런 전력도 있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건이 마무리됐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전향적으로 여권에서 나서 가지고 특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검에 대해서 여당이 좀 미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낙연 대표 아까 얘기를 들어봤지만 근거 없는 거짓 주장, 뭐 의혹 부풀리기엔 단호히 대처하겠다 자, 이런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측면이 있으면 특검하는 것이 좋지 일단 않겠냐고.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시죠. 검찰 수사가 지금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강기정 수석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 진술만으로도 이렇게 검찰에서 그 내용을 밝혔지 않습니까? 검찰이 뭐 제대로 뭐 최대치로 수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특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들은 지난번에 있었던 이제 추미애 장관 건부터 해서 야당이 과도하게 오랫동안 정쟁으로 끌고 간다라는 그런 불편함,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을 더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과도하게 정쟁하는 것들을 좀 막자 이런 취지에서 좀 지켜보자는 입장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 이런 게 진짜 격세지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한 두세 달 전으로만 시계를 돌려본다 하더라도요. 민주당 특히 추미애 장관이 온 나라를 완전 정쟁으로 이끌었습니다. 뭐였냐면 소위 검언유착 사건이죠. 그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식으로 기자와 어떤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겁박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원래 그거를 증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실 금융범죄나 이런 데 연루돼 있는 분들 또 그리고 복역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진술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에는 뭐 검언유착이라는 거대한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끌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박진영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언만 있는 상태에서는 정쟁을 하지 말자 또는 이것을 확대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한 두세 달 전에 있었던 그 검언유착 사건을 봤을 때
추미애 장관이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5천억 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이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특검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로는 어떻게 이런 대담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느냐. 왜냐? 공기업 채권이나 이런 공공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5천억 모금해가지고 실체도 없는 사기업 그 사모펀드식으로 투자해가지고 이제 사실 뭐 페이퍼 컴퍼니 다 투자해가지고 돈을 날린 사건이거든요. 어지간해서는 이런 행위가 금융감독당국의 어떤 눈을 피해가기도 어렵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을 벌이고 솔직히 나중에 무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뒷배를 봐주는 정치권 인사가 있다 보는 것이 금융전문가들의 생각인데 좀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사건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고 검찰이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검언 유착건으로 저희가 뭐 특검을 주장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느끼기에는 검언 유착건이 굉장히 오래 끈 것 같은데요. 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논쟁이 되다 끝났고 그 내용들도 결국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추미애 장관에 대한 청문회,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이 뭐 국회에서의 증언 이런 부분에서 연관되어서 나왔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 정부 시절에는 민정수석이 구중궁궐에서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검찰을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정부 들어와서 한번 보십시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갈등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옷을 벗는 검찰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은폐를 한다거나 실제로 이것을 사건을 축소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현재 불가능한 시대로 왔다. 이거 누군가가 그런 이 상황이 있다면 100% 제가 봤을 때 누군가 아마 터뜨릴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좀 속도가 좀 제가 보기에도 좀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속도를 내고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윤곽이 나왔을 때 이것이 또 국회로 특검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상황은 아주 초기 단계에 일부 증언만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바로 가자고 했을 때는 결국은 또 실제로 된 검찰에서의 조사보다는 국회에서 정쟁 위주로 또 가는 상황이 돼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논쟁이 재판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통 여권이 이런 상황에서 실체가 규명되기 어려운 국회 내에서만으로는 규명되기 어려울 때 그럼 빨리 특검 가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특검도 있거든요. 꼭 떠밀려서 가는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실질적인 의혹을 규명한 데 있어가지고 여론의 향배가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판단하면은 저는 빨리 특검 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 좀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검찰 수사와 실제로 특검이 어느 것이 더 증거에 입각해서 이 진실의 규명에 가까워지는가 하는 부분은 실제로는 검찰 수사죠.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수사 플러스 해가지고 정치적 요소가 작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까지 갈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번 정부에서 검찰은 사실 뭐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을 속된 말로 치죄하고 잡아넣는데 크게 실적을 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실적이 있죠.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술의 문제보다도 공정성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 조직화되고 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비해 가지고 특검이 수사 기술 면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수사의 어떤 강도에 있어서는 하지만 지금 정부 들어가지고 여권 인사들 수사할 때마다 문제 내는 거는 공정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꼭 여권이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라임 옵티머스 관련 의혹, 여권 인사 연루 설이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좀 초기 단계니까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그렇죠. 연루 설을 뿌린 거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정부에서는 이 대형 비리가 안 터지는 비리를 안 저질까 안 저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좀 특검으로 가자 이런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낙연 대표도 옵티머스 관계자에게 총선 당시에 복합기 지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선관위가 조사는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참모진의 실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참모진이 복합기를 이렇게 빌려온 거죠. 사적으로 빌려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2차로 빌려준 사람은 보니까 옵티머스가 운영하는 쪽에서 이 임대 렌탈 비용을 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한 단계 건너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왕왕 사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렌탈 비용이라는 게 월 한 11만 원 정도 되는데 6개월치 해봐야지 뭐 6, 70만 원지 이걸 고의적으로 했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권영세 의원실에서 결국 모든 이제 그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선거 사무실을 꾸린 데 있어가지고 저는 이낙연 대표가 거기에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복사기 어디서 갖고 와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낙연 대표라 그러면 지금 당 대표입니다. 당 대표의 측근, 그 유력 대선주자의 측근 중에서 그런 일을 맡아가지고 이제 담당했던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예를 들어 복사기 가져와야겠다 그랬는데 가장 먼저 생각난 게 그러면은 이 옵티머스 관계 회사에서 이제 돈 받아가지고 이제 사실 지출하는 거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강한 유착 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낙연 대표가 사실 지금 이걸 단순한 의혹 제기로 볼 것이 아니라 본인은 알 겁니다. 본인 사무실의 비품을 이렇게 누가 만들고 누가 이렇게 가져오는 역할을 선거 때 했는지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해 가지고 먼저 본인이 캐묻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국민한테 소상히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사기, 회계 처리 이런 부분 사실 뭐 저도 선거 때 다 하지만은 세세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때 보면 냉온수기에 냉수는 어디서 갖고 왔냐 이것까지 다 챙겼는데 보통 보면은 그런데 복사기를 안 챙겼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뭐 사실 출마 준비를 했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흔히 하는 대권 주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생긴 것 같고요. 다시 확인을 하자면은 한 단계를 건너게 됩니다. 지인을 통해서 복사기를 빌렸어요. 빌렸는데 이 지인이 옵티머스하고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단계를 건넜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그런 상황이 벌상했다고 보면 될 거고요. 옵티머스라는 데가 참 대단하게 로비를 했다는 것은 좀 느낌이 오네요. 네. 아니 그게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 게 옵티머스에 관계된 사람이 아니라 옵티머스에 관계된 회사의 그 법인에서 그 대금을 납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인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회사 법인에 대납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법인이랑 뭐 의사결정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인사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셔야 될 게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 있는 분이 옵티머스 법인에다가 대납을 한다고 요청을 한 게 아니고요. 이분은 자기 지인에게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빌려달라고 하는 건데 이 지인이 그쪽을 통해서 렌탈을 받고 대납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옵티머스 법인이라고 하는 곳은 분명히 옵티머스의 산하에 있는 그 법인이라고 하는 곳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종로의 이낙연 사무실로 간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옵티머스 그쪽에서 알고 있었지만은 대한민국 정치자금법에는 절대로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정치인이나 정당에서 후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서는 몰랐던 거고 사무실을 소개해준 지인이 그쪽을 알았다는 한 단계가 중간에 더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중간에 한 단계가 그렇죠. 건너가는 단계가 있었다. 자, 이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어쨌든 선관위에서 지금 사실 확인 작업이 진행되니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라임 사태 관련해서는 법정에서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회장,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로비 목적으로 5천만 원을 건넸다 이렇게 법정 진술을 했는데, 자 강기정 전 수석은 바로 김봉현 전 회장을 오늘 고소를 했습니다. 네, 박진영 부대변인님, 저희가 카메라가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들리시네요. 예, 청와대 근무하는데 이 5천만 원 돈을 쇼핑백에 들고 들어갔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넌센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기정 수석 쪽의 주장을 보면요. 이미 4월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분이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언론에 유출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언론과 이 김봉현 씨에 대해 가지고 강기정 수석이 명예훼손 혐의로 아마 소를 제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고소를 진행을 했는데요. 자, 김봉현 회장 주장에 따르면 강 전 수석에게 돈을 건넸다고 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 스타모빌리티의 전 대표인데, 그런데 이 김봉현 회장하고 이 전 대표라는 사람도 돈의 액수하고 사용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확인된 건 청와대에서 강 전 수석을 만난 것까지만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해당 돈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인물도 본인은 김 회장에게 돈을 받은 것도 없고 전달한 것도 없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돈이 전달되기 어려웠다. 이 주장은 약간 좀 어려운 것이, 청와대에 보통 사람 만나러 가가지고 청와대에 실제로 보안 검색 거쳐가지고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만나는 경우보다 그 앞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에 간다는 표현이 진짜 그 연풍문이라고 하죠. 문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청와대 사무실에서 만났다. 전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박 대변인께서 청와대 안에 들어가려면 이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현금을 들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서는 청와대라는 것이 청와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 인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 앞에 바로 삼청동입니다. 거기 가면 카페 많고요, 음식점 많고요. 예. 저도 청와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관계자들 만날 일 있으면은
뭐 이상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식사 만나자 그러면 바로 밖에 있는 음식점을 만난 경우도 있고 카페에서 만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 간다는 표현이 물리적으로 그 보안 검색을 통하여서 청와대 문을 넘어간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청와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 근처로 간다는 얘기인지 뭐 이거는 뭐 당연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돈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해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 이 전 대표라는 분과 김병현 씨라는 분의 말이 앞뒤가 맞는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제기하는 게 맞을 것 두 같습니다. 사람의 진술이 좀 엇갈려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김봉현 회장은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만나기 전날에 그 대표에게 5천만 원을 주고 건네주라 얘기했다는 거고 지금 이정 대표는 대표도 만나고 강기정 수석도 만난 건 맞지만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 이야기가 다 예. 다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봉현 씨라는 분이 강기정 수석을 개인적으로 아는지 문제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통상적으로 제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뭐 청와대 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밖에서 쇼핑백을 들고 그 청와대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결국 신빙성에 지금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그 국정원 특활비는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줬다고 또 그때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돈을 주는 장소라고 하는 것은 주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하지만 저도 강기정 수석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 이분은 알고 있었느냐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돈을 주겠다고 했던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김봉현 회장이 진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신빙성을 아주 높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야당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서울 남부지검하고 중앙지검이 각각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 뭐 이런 보도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저는 이번에 추미애 장관 건 수사할 땐 동부지검이 문제됐지만은 금융범죄 관련해서 남부지검이 주로 이제 담임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인사 조치를 내면서 사실 이 금융 관련 부서에 있는 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진척을 좀 더디게 하려는 것이나 아니면 관계자 교체를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파봐야 될 부분인 것이고 저는 이제 특검이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저희 당의 입장은 이런 수사에 대해 가지고 과거에 국정농단 수사라든지 아니면은 전 정권 수사할 때만큼 그렇게 전격적이냐. 그때 그 수사할 때 보면요. 지금 와서 봤을 때는 굉장히 혐의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수사받던 당사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끊을 정도로까지 고강도 압박 수사를 했거든요.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압박 수사라는 느낌은 들지 않고요. 아까 옵티머스 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받는 사람이 해외로 도피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검찰이 좀 더 전격성을 보여주고 추미애 장관께서 또 수사 지휘권이라든지 이런 것 쓸 줄 아는 분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은 왜 그 수사지휘권이나 아니면 이 강압수사라는 것은 본인들이 좀 하고 싶은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검찰 수사 앞서 좀 지켜보자고 했는데 저기 국감 할 때 검찰총장을 불러다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보고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누락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정부 때 민정수석이 관련되고 이제 문체부 차관이 직접 관련돼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어쨌든 보면은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대단한 게이트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단 행정관입니다. 말단 행정관. 거기에도 특히 이제 라임 사태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에서 파견 나온 흔히 하는 우리 이제 저기 뭐라고 하죠? 늘공입니다. 늘공. 늘공 행정관이 이렇게 관여된 사건들을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견주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무게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 말단 행정관이 있던 조직이 어디였습니까? 결국 민정 아닙니까? 검찰을 관장하는 조직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 그럼 민정실에서 또 검찰에 영향을 준 건 아닌가 이 일을 덮기 위해 가지고 라임 사태 행정관은 경제수석실에 있었고요. 옵티머스 건은 민정인데 이분이 이제 나에게 이제 36살 되는 정치권 경력이라든가 이런 경력이 거의 좀 일천한 이 젊은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 정도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핵심에 있을 수 있는 인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조인 출신이 민정실에 있었는데 검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단정 지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긴 한데 지금 그 민정수석실의 구성원을 보시면요 대부분이 법조인 출신들이에요. 당연하죠. 지금 단정 지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대검 국감 때도 아마 이 문제가
주로 다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검찰 조사 과정을 문제 삼고 있는 야당에서는 공수처까지 발족되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뭉개질 것이다. 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공수처법의 데드라인을 국정감사가 끝나는 26일로 잡고 강경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아침 여야 의원들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걸 다 틀어막고 있습니다. 라임 전주 김봉현 이 사람이 이게 스타 모빌리티 대평가 하는 사람을 통해서 5천만 원을 그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인가요? 우리에게 전해주라고 했다는 진술을 했다는데 검찰 진술조서에서는 거기 빠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가 발족되면은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뭉갤 것이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한다면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겠다는 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처장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쪽은 특별감찰을 먼저 해라. 그다음에 공수처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범위가 특별감찰관의 범위가 요만큼이라면 이걸 포괄하는 공수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감찰관 먼저 임명하면 공수처장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할 양반들이라고요. 예. 두 분의 결이 좀 달라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박 대변인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라임 건에서 봤을 때 주요 진술이 검찰 진술조서에서도 빠져 있고 총장 보고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공수처 발족되면 여당이 앞으로 권력형 수사 이런 거는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막을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도록 2명에 대한 추천 이원권을 보장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재 국회가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예. 공수처가 7월 15일 날 출범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게 공수처를 아예 하지 말자라는 이런 이야기인 거고요. 공수처 문제는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이 다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입니다. 이걸 자꾸 반복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감찰관 문제는 그렇습니다. 특별감찰관의 내용 자체가 공수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수 출범을 하면은 함께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특별감찰관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 거고요. 특별감찰관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특별감찰관은 주로 이제 대통령 친인척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협소화되는 내용입니다. 예. 이런 쪽만 하고 그러면 공수처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또 야당이 또 튀어나올 것 같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묶어서 공수처를 이번 회기 내에 꼭 추진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추진하자. 동시에. 아니죠. 공수처부터 하는 거고 이제 특별감찰관 해도 되는 거고 사실은 공수처가 구성이 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별 의미가 없어지죠. 뭘 먼저 하냐 지금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박범계 의원 얘기 들어보셨지만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을 하면 야당이 분명히 공수처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뒤집어 말하면 지금 박진영 부대변인 논리라면 특별감찰관을 공수처가 사실상 그 업무 범위를 다 포괄하기 때문에 거꾸로 공수처 출범하면 특별감찰관 필요 없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돌고 도는 이게 쳇바퀴인데 결국 야권에서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야권이 요구하는 것은 사법과 검찰과 어쨌든 이런 수사 이런 전반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현재 권력의 힘이 닿지 않는 그 현재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조직이 단 하나라도 남아있느냐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 기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원래 검찰총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사위 위원장을 원래 소수당이 가져가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는데 법사위 위원장마저도 이제 사실 여권이 가져가게 되면서 지금 사실 법사위 그리고 검찰 그리고 이번에 공수처장까지 만약에 여권이 추진하는 대로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건 도대체 어떤 조직으로서 현 여권의 비리를 파헤쳐야 되느냐에 대해 가지고 단 하나의 조직도 남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규모로 봤을 때는 비견되지도 않지만은 특별감찰관이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 가지고 좀 보완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이제 야당의 주장이었는데 사실 격이 맞지도 않죠. 사실 특별감찰관이 그 개인이 몇 명과 함께 해가지고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거대 조직에 비해 가지고. 그런데 사실 지금 공수처법에 보면 야당이 비토권이 있잖아요. 이 추천위원 2명 왜 아직 추천을 안 하는 겁니까? 자, 저희 이제 조용훈 대표께서 추천위원 2명 중에 1명은 우선 저희가 이제 물색을 해놨고요. 그리고 1명을 더 찾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부담이 가는 건 사실이다. 대형 로펌이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고자 했지만은 그 추천위원들이 잘 하려 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고요. 그 두 번째로는 비토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비토권입니다. 추천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비토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굳이 말하면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진짜 계속 여권 성향의 인사들만 계속 추천하게 된다면은 그 안에서 비토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어느 순간에는 야 쟤네 무조건 반대한다 또 이런 프레임 공격을 나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토권이라는 것도 참 시한부적인 권한이라 생각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만약에 여권이 공수처를 진짜 빨리 출범시키고 싶다면요. 사실상의 추천권을 야권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중립적인 기관에게 준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준혜로 내 생각. 공수처장 추천권에 대한 조항을 아예 야당에게 주는 거를 다시 논의를 조항을 하자는 바꿀 말씀이신가요?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에 대해 가지고는 어쨌든 야당이 그렇게 우려가 있으니 네. 하지만 여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장악할 의도도 없고 그리고 빨리 출범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니 그럼 여기서 타협을 해가지고 이번에 사실상 그럼 야당에서 좋은 인물을 한번 2명씩 추천해봐라.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께서 그중에 좋은 사람을 고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치적 타협을 하는 게 원래 좋다 전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당의 입장은 아니지만은 이번에 그렇다면은 이번에 아까 옵티머스 라임건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특검이 또 이제 야당의 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타협점을 또 다른 곳에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시도도 있고요. 예를 들어 공수처는 출범하되 그 전에 특검법을 처리해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특검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야당도 어느 정도 믿고 이제 이런 부분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롭게도 이번 정부 들어가 가지고 검찰이 현 정부 여권 인사에 대해 가지고 수사에 실적을 낸 경우는 없으나 특검이 실제로 드루킹 특검을 통해 가지고 유력 대선 주자인 김경수 지사에 대해 가지고 기사하고 재판까지 이끌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야권은 공교롭게도 특검이 더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협치를 할 부분을 다른 데서라도 좀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당에서는 지금 야당이 추천위원 안 하면 이 비토권 없애는 법안 처리하겠다 밀어붙이려고 하는 상황인 지금, 건데요. 그렇죠. 이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아마 야당에서 제안을 한번 검토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립적인 인사를 이렇게 추천할 만한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이제 공수처 문제와 지금 이 두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를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문제는 어쨌든 법률적 기구로서 7월 15일 날 통과가 됐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회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중립적 인사로 하자는 문제는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뭐 표현이 참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여야가 바뀔 수도 있고 다수석이 소수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문제는 아마 제안을 하면은 아마 저도 뭐 지도부에서 한번 판단을 해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감찰관 문제는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특별감찰관 문제가 3년 동안 지금 전혀 이야기가 없다가 공수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걸 막는 도구로서 지금 갑자기 던져진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 전략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 얘기만 나오면 얘기가 길어져서 저희 남은 시간 동안 다음 주제 북한 열병식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이례적으로 한밤중에 치러진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과 북이 다시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며 우리를 향해서 유화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반면에 또 신형 ICBM을 공개하면서 강화된 군사력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와 또 정치권 반응은 어떤지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사랑하는 남녀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네, 울먹은 김정은 위원장. 이례적으로 북한 열병식이 한밤중에 진행이 됐고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보였는데 자, 그러면서도 신형 ICBM을 또 공개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하기 전에 일단
이 열병식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토요일 날 주말에 근무여서 보통은 오전에 하면 그 영상이 북한 조선중앙TV에 뭐 라이브로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몇 시간 뒤에 뜨는데 이날은 조금 지연돼서 저녁에 이제 녹화 방송이 됐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YTN 연합뉴스 열병식 보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저희 지난해에도 했고 지지난해에도 했고 이렇게 계속 저희 뉴스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열병식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당연히 이제 뉴스니까 보도는 해야죠. 그런데 어느 정도 비중으로 어떤 뉘앙스로 보도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배현진 대변인이 이제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올해만 특별하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ICBM이라든지 신무기를 좀 과시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우리 공무원의 피살 사건도 있고 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감정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배현진 대변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열병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북한의 동향이 어떤지 우리가 또 언론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미안하다와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래 이제 이 북한 체제에서 수령이라는 것은 모류의 이 신격화된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이 미안하다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또 우리는 쌍십절에서 이제 남한에 대해서 유화적 표현을 저는 쓴 적이 없어요. 그것과 저는 밤에 한 것이 저는 좀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제 권위주의 체제의 이제 독재자들이 한밤중에 조명을 가지고 해서 인간에 대한 이 감정의 최고치를 높이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분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이제 한 것 같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조금 감성의 호소하는 열병식이었다 이렇게 보셨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ICBM이라는 게 SLBM을 이렇게 과시한다라는 측면은 대외적인 요구는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 자국 내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경제 위기, 코로나 위기지만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정도 무기 체계는 가지고 있다라는 내치용으로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 아까 박 대변인 말씀대로 이제 내치용 메시지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뭐 주민들에게 미안하다 한다든지 감사한다 한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분석엔 동의합니다만은 저는 그것의 근거는 뭐 사실 유화 정책을 펴겠다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본인이 지금 처한 처지라는 것이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뭐 코로나 국면에서 북한의 어쨌든 상황 아니면 북핵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게 갑자기 착해지고 나빠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통 사람의 태도라는 거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뭐 저희가 잘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무슨 뭐 소설 쓰고 있네 이러다가 갑자기 좀 상황이 좋아지면 웃고 있고 그 다음엔 또 가가지고 또 상황이 자기 쪽으로 좀 유리한다 싶으면 갑자기 남 고소한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이른 평가를 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이제 그 무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열병식에서 과시했다 이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무기를 과시한다면은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사실 저 안에 이제 차 위에 싣고 뭘 간다 해가지고 저게 깡통인지 미사일인지 알게 뭡니까? 깡통이 아니란 걸 입증해야지만 국제사회에 본인의 위상이 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걸 발사하려 할 것이고 저게 깡통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 ICBM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이제 타겟으로 한다기보다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선 기간을 앞두고 상당한 도발로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마냥 어떤 립서비스성의 발언이 몇 개 나왔다고 해가지고 유화 정책을 펼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열병식에 대해서 좀 여당에서는 기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야당에서는 또 뒤통수 맞았다 이런 반응이 상반되게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이죠. 유엔 기조연설 이후 보름 만에 다시 종전선언을 언급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메시지가 지난 8일에 나왔고 그리고 다음 날 김정은 위원장 열병식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내놓은 거거든요. 일련의 연관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 열병식과 관계없이 남북 간의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뭐 짐작이 좀 있습니다. 물밑으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인 거고요.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종전 사건이 있었더라면은 이게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상황 내에서 이루어진 피살인데 종전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 타국과 간의 국제법에 의해 가지고 적용이기 때문에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좀 더 쉬워집니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종전선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때와 장소를 뭐 이야기합니다만은 언제든지 우리가 추진해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시점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꺼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북한 열병식을 보고서도 우리 정부가 지금 남북 합의 준수와 이 공무원 피살에 대한 공동조사 촉구를 아주 이렇게 냉철하게 했는데 이거는 우리 정부가 아주 좋은 자세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공동조사 같은 경우는 27일에 요청했는데 지금 벌써 이제 2주일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안 받은 거거든요 이미. 예, 이미 안 받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여당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근데 뭐 청문회 성격도 받지 않겠다 그랬고 사실 야권이 참여해가지고 어떻게 공동조사를 하자는 것도 사실 지금 미진하고 결국에는 뭐 월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 설명하라 그래도 설명 못 하고 있고 유가족도 설명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 문제를 또 국회로 끌고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열병식 때 김정은 위원장이 남녘 동포들에게 뭐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공동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맞대응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정부에서는 종전선언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피격 사건도 있었고 미국 대선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이런 대목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환자 97명 늘었습니다. 검사 건수가 평일 절반 수준인 5천여 건인 점을 고려하면 확진율이 크게 올라간 겁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가 24,703명, 사망자는 1명 늘어난 43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만 68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수도권에서 48명이 확진됐는데 서울 29명, 경기 16명, 인천 3명 순이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9개 시도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돼 대전 13명, 부산 3명, 광주, 강원, 전북, 경남에서 1명씩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서 추석 때 만난 일가족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도 확인이 됐습니다. 대전시는 유성구 상대동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와 교사 등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취학 아동 등 일가족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검사를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앞서 감염이 확인된 일가족이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3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낮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의 집합 금지가 해제되면서 대면 수업도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점심시간이 되면서 방역 긴장감도 더 커졌다고 하는데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환 기자. 네, 서울 신촌 종로학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오랜만에 학원에 수업 받으러 나온 학생들 표정 어떻습니까? 네, 현재 수험생 300여 명이 시간차를 두고 한창 밥을 먹고 있습니다. 현장 수업을 재개하고 처음 맞는 점심시간인 만큼 학원엔 오랜만에 활기가 돌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맴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발열 검사를 했고 식탁에는 한 칸씩 떨어져 앉아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원은 학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간차를 두고 식당에 입장시키고 있는데요. 최대 200명까지 앉을 수 있는 자리도 현재 50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가 완화돼도 이렇게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상황이지만 학생들은 현장 수업에 안도감이 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공부를 할 때는 아무래도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효율이 떨어져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다시 나오게 되니까 좀 안도가 되기도 하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55일 만에 대면 수업을 앞두고 학원도 방역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앞서 학생들은 학원에 도착하자마자 손 소독을 하고 체온 측정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입구에는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와 출입 명부도 마련됐습니다. 학원에 입장하는 교직원과 방문객들도 이곳을 예외 없이 거쳐야 하고 체온이 37.5도를 넘지 않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소독도 수시로 진행되는데요. 오전 10시와 오후 5시에 소독약을 뿌리고 쉬는 시간마다 수시로 손길이 닿는 곳은 살균합니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교실마다 학생 수도 줄였습니다. 보통 한 교실에 40에서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거리 두기를 위해 20-30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학원들은 집합 금지가 풀려서 다행이지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긴장감은 더 커졌다는 반응입니다. 핵심 방역 수칙은 계속 준수하면서 확산세와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 관리를 추가할 예정인데요. 학원뿐만 아니라 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거리 두기가 완화돼도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시설은 집합 금지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과태료 부과는 현장 혼란 등을 막기 위해서 계도 기간 한 달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촌 종로학원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됩니다. 국민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적극 고려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자, 2단계에서는 문을 닫아야 했던 고위험 시설, 최근까지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을 뺀 나머지는 영업을 재개합니다. 노래방과 방금 보신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뷔페, GX나 줌바 댄스 같은 실내 집단 운동 시설 등인데요. 이 가운데 이 클럽과 헌팅 포차, 감성 주점 등 5가지 유흥 시설에서는 이 면적 4제곱미터, 즉 가로로 2m, 세로 2m의 한 명꼴로 이 출입 인원을 제한합니다. 마스크 착용도 필수지만 식사나 음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의 해석은 여전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1단계로 완화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최대로 저희도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지켜질지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해요. 술집이다 보니까. 네, 수도권은 이 좌석의 30%, 비수도권은 지자체별로 대면 예배 조건을 결정하도록 한 교회도 걱정입니다. 2단계가 유지되던 어제 서울 한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좁은 공간에 60명 넘는 신도가 모였습니다. 이 목사와 신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요. 또 이 찬송가까지 불러서 보는 사람 입장에선 참 걱정이 되는데 또 당사자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데 이게 안 쓰셔가지고 걱정되시지 않으세요? 별로 걱정은 안 되는데. 자, 앞서 거리두기 2단계에서 이 결혼식에서도 신랑 신부를 뺀 모든 하객은 마스크 착용, 심지어 이 사진 찍을 때도 필수였습니다. 여기에 실내 시설인 홀마다 50명 미만으로 하객 쪼개기까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이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지만 인원 제한은 풀립니다. 실내 50, 실외 100명이라는 행사 모임 인원 상한선이 없어지는 건데요. 다만 수도권은 가급적 자제가 권고되고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나 박람회, 축제와 콘서트, 학술 행사 등에 대해서는 4제곱미터마다 한 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는 어떻게 변할까요? 먼저 인터뷰부터 보시죠. 예를 들어서 온라인 수업 해도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질문을 못 해요. 예. 온라인 수업상으로는 이해를 못하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 큰 고민이었죠. 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학교 정원의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주 3회 이상 등교 수업을 하도록 했고 또 이 매일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도 6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바뀌고요.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은 매일 등교를 하게 됩니다. 준비에 걸릴 시간을 고려해서 다음 주부터 적용을 하는데 등교 인원 3분의 2 제한 방식은 오전, 오후반, 홀짝제 등 다양합니다.
이 밖에 프로스포츠 직관은 정원 30% 이내, 그리고 국공립시설도 수용인원 50% 안에서 가능한데요. 다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언제든 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면서 거리두기 조정이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자신에게 로비 목적으로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은 거짓이라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조금 전에 강 전 수석이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오전 11시에 강기정 전 수석이 직접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나와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기자들을 만나 김 전 회장의 거짓 증언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증언을 조작해 가짜뉴스로 만든 모 일간지와 기자 3명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이 지난 8일 스타모빌리티 이모 전 대표의 재판에서 했던 진술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27일 이 전 대표에게 5천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돈이 전부는 아니어도 강 전 수석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강기정 당시 수석을 만나 라임 사태 무마를 위해 도움을 청할 건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 돈을 마련해 줬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이 전 대표와 만난 건 맞지만 당시 도와달라는 이 전 대표에게 금융감독기구의 자진 검사를 받으라는 조언만 했을 뿐이고 금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강 전 수석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청와대에서 한두 푼도 아닌 5천만 원을 받는다. 이것은 국민들이 아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그렇게 생겨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금품 1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네, 앞서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완전한 사기, 날조라며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자신의 SNS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통령과 정부에 흠집내려는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이른바 배달 사고가 났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검찰은 돈이 실제로 강 전 수석에게 전달됐는지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한 북한의 열병식에 분노했다는 전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 소속으로 외교 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알렉스 워드 기자는 현지 시각으로 11일 트위터 계정에 ICBM과 자체 제작한 이동식 발사대가 공개된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심으로 화를 냈다고 가까운 소식통이 전했다고 적었습니다. 워드 기자는 소식통이 전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서 정말로 실망했으며 그런 실망감을 다수의 백악관 관리들에게 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이틀 동안 대규모 온라인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온라인으로만 연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은 기자. 네, 김혜은입니다. 네, 애초 오프라인 콘서트와 병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이 코로나19 여파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온라인으로라도 이 팬들을 멤버들이 만나서 감회도 새로웠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방탄소년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전 세계 투어 일정을 모두 취소한 상황입니다. 지난 6월 온라인 콘서트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 온라인 콘서트인데 이번에는 화상 연결을 통해 전 세계 팬들을 공연장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입장에서는 지난해 투어 이후 팬들의 함성을 들은 게 1년 만인데요. 멤버들의 소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심쿵하네요, 진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새삼 다시 또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정말 행복합니다. 저희가 보여주려고 이렇게 준비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마음이 다 전달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함성 소리 들으면서 하니까 진짜 저희가 만들어갔던 추억들도 생각이 나면서 이 무대의 맛을
이 팬분들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 무대를 끊을 수가 없다. 아미분들의 이렇게 열기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정말 진짜 아미분들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방탄소년단은 7명이 아니고 너,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네, 멤버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또 울컥하는 게 목소리로도 느껴질 정도인데, 자, 이번 콘서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아주 규모도 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콘서트에서 4개의 대형 무대를 활용했습니다. 실제 콘서트장에서의 규모를 재현하는 데 주력한 건데요. 오프라인 공연이 취소된 만큼 온라인 무대에 더 힘을 쏟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증강현실이나 확장현실 같은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무대를 보다 입체적으로 꾸몄고 전 세계 팬들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쌍방향 무대를 선보인 것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6월에도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는 넉 달 전보다 제작비를 8배로 늘려서 규모 있는 콘서트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팬들 입장에선 오랜만에 멤버들 공연을 봐서 좋긴 했지만 이 현장에서 호흡하지 못한 점은 아쉽기도 했을 텐데요. 이 대신 다양한 방식으로 랜선 콘서트를 즐겼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부분은 각자 방이나 거실 등 집에서 콘서트를 즐겼습니다. 아미밤으로 불리는 응원봉을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콘서트 화면에 표출이 되는데 그 응원봉을 누르면 화면에 숫자가 누적이 됩니다. 2시간 콘서트 동안 아미방 응원 건수가 1억 건을 넘기도 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335 모여서 대형 스크린으로 관람을 하기도 했고요. 또 호텔에서 지인 서너 명씩 모여서 방에서 큰 화면으로 콘서트를 즐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그야말로 쉼없이 달리고 있는데 향후 일정도 짚어볼까요? 네, 우선 이번 주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참여합니다. 시상식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15일 오전에 열립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탑 소설 아티스트상과 본상인 탑 듀오 그룹상 후보에 올라서 수상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20일에는 새 앨범 B를 발매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삶은 계속된다는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전 세계를 향한 위로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음악뿐 아니라 콘셉트 구성, 디자인 등 제작 전반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혜은입니다. 네, 예상은 했지만 가을 이사철 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는 크게 늘었는데 매물은 줄면서 전셋집 찾기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어쩌다 나온 집은 기존 가격에서 크게 올라 전셋집 들어가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요. 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장관님 내년 1월에 이사하신다면서요? 전세 구하셨어요? 아니 못 구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우리 장관님 전셋집 구할 건지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마포구 염리동에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이 1년 동안 2억 5천이 올랐다는데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 8일 진행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지독한 전세난 속에 경제정책위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전셋집을 빼줘야 할 상황이 되자 야당 의원이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넨 것이죠. 홍 부총리는 지난해 1월 서울역과 국회, 광화문이 가까운 마포에 전세를 얻어서 살아왔습니다. 10년 넘게 살아왔던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매각해서 사실상 무주택자가 됐는데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른바 전세 난민이 된 겁니다.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스스로 체험하게 된 셈이죠. 최악의 전세난은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한국감정원 자료 보실까요? 자, 이번 달 첫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한 주 전보다 0.14% 올랐습니다. 급등세는 다소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61주 연속, 서울은 무려 67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세값이 치솟다 보니 은행권의 전세 대출도 당연히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시중 5대 은행의 전세 대출 총액은 99조 1,6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2조 6,900억 원이 늘어난 수준인데요. 증가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지난 2월과 비슷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임대차 3법.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 역시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국정감사에서 전셋값이 쉽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며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세난은 서울과 수도권만의 문제는 아니죠. 지방 전셋값도 상승세고 월세가 오르는 풍선 효과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셋값 상황 어떤지 그리고 정부의 추가 대책은 어떤 형태가 될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 시장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김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세난 속에 경제 수정마저 지금 전세 난민이 되는 상황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인기 지역 대단지에서는 아예 전월세 물량이 없는 곳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현장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새 임차업법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물건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에 출시되는 매물 찾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예. 중개업소 벽면에 붙어있던 전세 월세 매물장도 아예 텅 빈 채로 유지되는 곳도 많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매물이 급감을 한 상황인데요. 매물이 부족한데 전세 수요는 계속 몰리고 있다 보니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주간 변동률 기준으로 67주째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서울 주요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곽, 지방, 또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이나 오피스텔까지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월세까지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계를 보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그리고 뭐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그리고 뭐 주거 형태로도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가격이 이제 덩달아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좀 오르는 경우가 드문 것 같아요. 이걸 풍선 효과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큰 범주에서 보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월세 기본 임차 수요들이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결이 못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저렴한 전월세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수요자들이 계속 이제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상태에서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의 하향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 전월세 가격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주요 지역 특히 어느 정도 소득이 되시고 주거 여건을 따지시는 전세입자들이 선호하는 도심지에서는 워낙 신규 아파트 전세 물건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 공급된 오피스텔, 뭐 소위 아파트리라고 불리는 대체 상품이나 이런 전반적인 상승세 보이고 있고 지방시장에도 집값이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오른 곳들이 많기 때문에 주요 도심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지방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지금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뭐 이런 상황인데요. 가격 급등 얘기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나 올랐냐면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아예 웃도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게 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데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거의 집값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르는 사례들이 지역별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타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보통 이런 전세 가격이 집값 역전 사례는 비이상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전세가 역전을 하거나 높은 전세를 끼고 갭 투자 같은 것들이 성행했던 곳에서 전세 가격이 이상하게 오르면서 역전을 하거나 혹은 좀 여러 가지 시장 환경 때문에 전세 수요가 비이상적으로 몰리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 뭐 이런 사례에서 보통 간헐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은 수도권 외곽에서 갭 투자가 좀 성행했던 곳들에서 집값이 이상적으로 좀 치솟았다가 정상화되면서 전세가 오히려 집값을 뛰어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예정지에서 전세, 월세 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치솟아서 집값이 육박하는 사례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세 가격이 이제 집값을 뛰어넘게 되면 자칫 이제 집 주인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뭐 깡통 전세라는 표현을 많이 쓰곤 하는데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뭐 전세 구하려는 분들 어떤 부분 주의를 좀 해야 될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전장치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보험에 뭐 사전에 가입을 해 두시거나 전세 보증금을 조금 낮춰서 반전세 같은 조금 월세를 지불하는 형태로 이제 본인이 조금 조정을 해 놓으실 수는 있는데 둘 다 원하시는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가 들어가기도 하고 반전세 같은 현금 월세 지불을 하는 형태를 원치 않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안이 되기는 힘든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위험한 물건 같은 경우엔 피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알고 계셔도 물건 찾기가 어렵고 별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시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가격이 너무 좀 불안한 곳들을
거주상으로 필요하지만 포기하고 가격이 좀 더 저렴한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시던가 이런 방식으로 최근에는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전세난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전세 대출 당연히 뭐 급증세인데 보면 6.17 대책에서 전세 대출 규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효과가 좀 미미한 이런 상황인가 보죠. 기본적으로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전세 세입자가 받는 전세 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대출 상황을 보면 지난 2월 소위 이제 전월세 성수기 대출 늘어났던 시점에 사상 최고의 월간 전세 대출 인상폭을 보인 적이 있는데 4, 5월 봄에 좀 안정되는 듯 하다가 7월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9월에도 거의 사상 최대에 육박하는 수준의 전세 대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급 부족의 가격이 오르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금을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대출은 옥죄지만 기본 전세대출 잔액이 줄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인 신용 금리가 낮은 신용대출로 전세 부족분을 메꾸는 수요도 현장에서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세대출 잔액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을 받아서 전세 금액에 더해서 쓰는 경우도 늘어났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세금 상승 때문에 늘어난 개인들의 채무라던가 이런 부분은 실제 이 통계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 더 많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전세가 오르는 이유 뭐 하나로 딱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지역의 전세가 귀하다. 그 귀하다는 말은 뭐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기도 했고 그렇죠. 또 임대차 3법 보면 이제 재계약 비율이 늘었습니다. 이 재계약 비율이 늘면 처음에 정부가 생각한 건 재계약을 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또 이제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 이 밸런스가 맞을 테니까 전체적인 숫자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해서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원래 이제 목적과 좀 다르게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 어떤 이유에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전세 매물 회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거래할 수 있는 몇몇 전세 물건이 매일 이제 뉴스를 타고 나오는 것처럼 신고가 계약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몇몇 되지 않는 전세 물건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계속 시세를 끌고 가는 형국이다 보니 뭐 전체 수요가 변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도 가격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근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 상승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따라 오르는 구조를 막기가 어렵고 현재 수요가 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비해서는 또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정책이나 제도들이 같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승세 중에서도 특히 이런 전세입자들이 선호하는 업무지구 주변의 역세권 아파트 전세 중심으로는 극도의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그것이 전체적인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임차인 주거 안정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이제 임대차 3법 도입을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이제 시장 반응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거 소장님, 전세난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이게 잡힐까요? 당분간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거래 시장에 공급 계획까지 내놓으면서 구매를 좀 진정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요자들이 계속 전세 월세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공급은 저희가 어디서 갑자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까 수급 불균형 해결이 당분간 어려워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날 걸로 보이고요. 또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한 물량 해소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까지도 지금 물량이 묶일 수 있는 제도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단기간 해결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집값 안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이 크게 하락 안정하기는 원칙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입장들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도 전세난 인정을 하면서 뭐 좀 몇 가지 이제 대책을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런 흐름을 좀 끊으려면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고 예상되는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흘러나온 추가 대책으로는 전세가 워낙 부족하니 월세로 좀 수요 분산을 하기 위해서 월세 소득공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손질하자는 얘기 혹은 월세 안정을 위해서 뭐 전월세 전환율 같은 것들의 조정이나 관리를 좀 강화하자는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긴 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전세 물건을 찾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문제는 해결 방안이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기 때문에 추가 대책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전세 찾기에 지친 수요자들이 다시 주택 구매나 내 집 마련으로 돌아설 우려가 최근에 계속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칫 이제 안정되는 듯 보였던 주택 구매나 가격 시장에서도 다시 불안정한 양상이 생길 수 있어서 오히려 전세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수요자들이 다시 내 집 마련으로 돌아섰을 때의 가격 안정을 계속 현행 정도라도 유지하기 위한 뭐 금융 지원이나 관리 방안 이런 것들에 좀 동시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점세난이 심각해지다 보면 다시 구매 의욕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서울 그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을 봤더니 이게 4억 원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네, 지금 전세 가격 자체가 전세 기준으로도 4, 5억 이렇게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가격을 버티지 못한 수요자들이 뭐 더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수도권으로 밀려나는 상황이고 조금 대출을 껴서 가능하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언제라도 다시 매매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원칙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운 30대들이 특히 전세 찾기에 이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다시 주택 가격 불안정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떼어놓을 게 아니라 같이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미 정부가 한 20여 차례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나온 대책들 가운데 규제 대책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얽혀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수차례 대책이 나왔는데도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낸 상태고 이미 시행 중 혹은 시행 대기 중인 것들까지 포함해서 서로 상호 연관된 정책들이 많다 보니 추가 대책 내놓기가 사실상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떠오르는 대책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가 대책 자체가 쉽지는 않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무리한 추가 대책을 더 새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운영하면서 주택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 그리고 전월세에서 내 집 마련을 좀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을 정상적으로 주택 구매나 내 집 마련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현재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는 게 가장 최선의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장 일부에서는 지금 뭐 무리한 추가 대책을 또 내놓기보다는 기존 대책 점검하고 보완하고 뭐 이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 이 부동산 전셋값 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앤이슈 60초 뒤 이어집니다. 구름이 걷히고 기분 좋은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따스한 가을볕 아래 기온도 크게 올랐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20.3도로 선선해서 완연한 가을 날씨 즐기기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점차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겠고요. 퇴근길 무렵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맑고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질도 깨끗합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며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1도, 대전과 광주는 22도, 대구는 23도로 예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의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8도로 올 가을 들어서 가장 낮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10월 12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